네, 안녕하세요. 모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간 이슬아 수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연재하신 분량이고요. 쪽수로는 272쪽입니다. 35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상입니다. 제가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와닿는 저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셋이 여행을 떠난 건 판문점 선언 다음 날이었다. 직원분은 왠지 웃음이 꽉 찬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제가 읽는 게 그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맥락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학업과 일 등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장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류입니다. 류란 친구예요. 몇 주 전에 입영 통지서가 떡하니 날아와 버렸다.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무청에 전화해 당장의 입대를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묻자 병무청 직원은 해외 출국뿐이라고 대답했다. 입대 당일날 급하게 일본으로 출국하는 류를 따라 그의 여자친구 울도 짐을 챙겼다. 둘의 절친인 나도 덩달아 짐을 쌌다. 류의 임시 도망이 외롭지 않도록 두 여자가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썼다. 배경은 이런 거죠. 류와 류의 여자친구 울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 3명이서 일본으로 급하게 출국한 겁니다. 류와 울은 1년 전 나의 소개로 서로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엔 류만 울에게 반하고 울은 딱히 관심이 없었다. 구애 과정에서 상심한 류의 푸념을 듣는 것은 내 몫이었다. 성심성의껏 듣는 척하면서 내심 징징대는 남자는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여기 이 문장에 특히나 물결표 밑줄을 쳤어요. 밑줄을 2개 친 셈이죠. 징징대는 남자는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이걸 보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징징댔던가. 유유가 아시죠? 우는 얼굴 보내고. 징징대지 말아야겠다.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7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에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다.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는 류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닐 뿐이었다. 아주 무능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무척 좋았다. 이 문장 좋죠? 아주 무능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무척 좋았다. 뭐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 멍해지기도 어려웠다. 간판 속에 적힌 일본어들은 내게 그림처럼 보였다. 방이 하나였으나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옷을 갈아입고 잤다. 가운데에 우리가 누웠고 오른쪽에서는 내가, 왼쪽에서는 류가 그녀를 껴안고 잠에 들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처음엔 놀랐다가 다음엔 부러웠어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있어요. 여자 1명, 울이라는 여자분은 류의 여자친구죠. 근데 이슬아 작가님은 단지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냥 편하게 옷을 갈아입었대요. 다들 20대 중반? 중반 정도 됩니다. 요즘 20대는 이렇게 자유롭구나. 제가 만약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랑 만약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이상 같은 방을 쓰지도 않을 거고 같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 또 같이 잘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는 낯설고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또 어떤 걸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신뢰라는 단어로도 부족한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옷을 갈아입어? 근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연애 감정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은 도대체 뭐지? 나도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새로운 관계의 양상이라서
나도 같은 남자끼리야 뭐 얼마든지 옷도 갈아입고 잘 수 있지만 여자분이랑 사귀지 않는 여자분, 사귀지 않고 이성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같이 여행도 가고 몇 박 며칠 같이 그냥 같은 자리에서 잠만 잘 뿐이야. 당연히 어떤 뭐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옷도 같이 갈아입고 그럼에도 서로 아무런 뭐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관계란 도대체 뭘까? 야, 이슬아 작가님은 어떤 경지에 오르셨다. 이분은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런 경지란 뭘까? 그만큼 관계가 뭐 이렇게 서슴없다. 그런 거겠죠? 이런 관계를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175쪽. 이제 이건 그거예요. 류와 우리 이제 잠에서 깼는데 서로 옹옹옹옹 옹 이런 식으로 입을 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죠.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둘은 누운 채로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대화 중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입을 전혀 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침 입냄새를 서로에게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둘을 바라보았다. 복화술만으로도 대화가 매우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야, 이런 배려. 이건 한두 번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아침에는 입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습득한 거죠. 저는 전혀 이런 걸 생각도 못했고 정말 리얼하다. 자, 흘러가는 일정 가운데서도 나의 아침 달리기는 계속되었다. 키타나베라는 작은 동네를 아침마다 뛰었다. 이거는 이슬아 작가님의 일관성.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을, 자기 수련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 부단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눔이라는 거 몰라? 큰 단어를 들이대는 건 그녀가 불리하다는 증거였다. 이건 관찰력이죠. 도시락을 나눠 먹는데 큰 단어를 들이대는 건 그녀가 불리하다는 증거였다. 이거는 이슬아 작가님이 옆에서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반찬 공유 경제할래? 내가 대답했다. 아니. 내가 덧붙였다. 침 섞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스리는 깍쟁이네. 스리 깍쟁이야. 이렇게 부른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군가의 침이 섞이는 걸 진짜 싫어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류와 울은 가라케 한 조각도 돌아가며 야금야금 나눠 먹고 있었다. 둘은 연인이었다. 저것은 연인이라서 가능했다. 생각해보면 나도 하마랑은 가라하게 한 점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다. 설마 내가 하마의 침과 류의 침을 다르게 느껴서 그러는 것인가? 하마랑은 키스하는 사이고 류랑은 안 하는 사이라 그런 건가? 하지만 우리랑은 왠지 키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친구들의 침맛을 상상해 보았다. 도대체 입을 맞추고 서로의 입술을 물고 혀를 넣고 목을 잡고 귀를 만지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사람들의 입속 침과 세균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입맛이 떨어졌다. 역시 키스는 남사스러워. 다시는 하지 말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날 아침엔 양치를 열심히 했다. 재밌는 문장이죠. 키스를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키스를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뭐 침이 섞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문장이었어요. 178쪽에 36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중. 이게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 텍스트인 거죠. 버스나 기차에 탈 때마다 나는 조용히 바나나를 까먹었다.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고 화가 나기 때문이었다. 울은 더 심각했다. 속이 유독 예민한 그녀는 허기를 그대로 두면 위통증이 심해졌고 그 이후에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너무 배고파지기 전에 살짝 요기를 해두는 게 필수였다. 우리는 각자의 불건강을 잘 알고 있었다. 아플 때 남에게 얼마나 폐를 끼치는지 알아서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의 컨디션을 늘 살폈다. 제가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고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채워야 돼요. 저는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먹어줘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목도 자주 마르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안 그러면 막 손이 떨리고 화가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몸에 정직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공감이 됐던 문장입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자 나는 우아하면서 짝짝짝 박수를 쳤고, 울은 소리 안 나게 박수를 쳤다. 울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떠는 법이 없었다. 이건 관찰력이죠. 애정이기도 하고. 아주 큰 부자들은 아예 벌거벗고 헤엄친다. 부자들은 물론 수영을 할 줄 알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줍다. 추위를 타고 겁이 많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아주 조금씩만 해변으로 걸어나가 본다. 이건 프랑스 소설가 미셸 트루니에의 문장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프어프 수영을 하며 놀았다. 온 사방이 출렁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 작아서 바다의 아주 끝 모서리에서도 이렇게나 온몸이 세차게 흔들렸다. 좋은 문장이죠. 우리의 아픔은 우리 셋에게 자주 화두였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매일같이 너무 지겹도록 아파왔기 때문이다. 우리 아프느라 많은 일들을 손에서 놓은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수많은 재능에 대해 생각했다. 아프지 않았다면 그녀가 쓸 수 있었을 글, 그릴 수 있었을 그림, 읽을 수 있었을 책, 만날 수 있었을 사람, 벌 수 있었을 돈 같은 걸 상상하다가 그만두곤 했다. 여러 일들을 보류하고 유예하면서 우리 얼마나 초조하거나 지쳤을지는 나라도 다 알지 못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울의 몸에 탈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걸 류도 알고 나도 알았다. 목과 어깨에 끔찍한 통증과 걸핏하면 탈이 나는 위장에도 불구하고 울은 남들 생각을 하느라 바쁜 애였다. 자기가 신뢰를 범했을지 모르는 타인들에 대해 혹은 지나고 보니 미안한 일들에 대해. 울이란 이 여자친구는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속이 안 좋기도 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안타깝죠. 몸이 아픈 건 정말 당사자가 제일 안타깝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항상 비염이 있고 호흡기가 안 좋고 거기다 장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늘 배탈이 나고 맨날 또 급하게 급동 마려워가지고 막 화장실로 달려가고 특히 지하철 타고 갈 때 죽는 거죠. 갑자기 막 똥이 마려워.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내려서 화장실로 달려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조절할 수도 없어요. 조절하면 되지 않냐?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지.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똥이 마렵고 어떻게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체질이 그런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몸이 건강한 여자분을 만나고 싶어요. 체력이 건강한. 그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몸이 아프면 정말 괴롭습니다. 나나 상대방이나 진짜 괴롭습니다. 안 아픈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면. 내가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어렵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안 아픈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가 만약에 자식을 갖는다 그래도 걔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이 최고죠. 그러니까. 우라 나 난소에 무럭 터졌어. 무럭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터졌다니 어이가 없지 뭐야 하며 웃었다. 이게 옛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경험을 이제 말한 거죠.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울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걔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도대체 왜 우냐고 물었다. 꼭 울에 무럭이 터진 것 같았다. 각종 통증에 시달리며 지겹게 알아온 동안 울은 남들의 통증에 대해서도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자기가 아프니까 남들 아픈 것도 남일 같지 않은 듯했다. 그 과정을 유와 나는 아이 역지사지 유라고 불렀다. 올해 시도 때도 없는 역지사지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건강과 평안이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오를 보며 나는 아픈 사람의 다정이라는 걸 배웠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꼭 좋은 의자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다정 같은 거. 아무리 즐거운 자리여도 피곤해 보이면 어서 집에 들여보내는 다정 같은 거. 누군가가 무리하기 전에 재빨리 알아차려주는 다정 같은 거.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맞이하는 마음의 품을 우울에게서 확인해 왔다. 정말 대단하죠. 이건 아픈 사람의 미덕입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죠. 외로운 사람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괴로운 사람만이 괴로운 사람을 알아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의 슬픔을 알 수 있고, 자식을 잃어본 부모만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슬픔이란, 아픔이란 공감하기 위해선 내가 일단 그걸 겪어봤어야 돼. 겪어봤어야 어떻게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슬픔이죠. 기쁨과 다르죠. 기쁨이나 행복과는 다릅니다. 아픔이나 슬픔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그게 미덕이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의 미덕이 뭐냐? 아픈 것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비염이 있기 때문에 비염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배가 아파왔기 때문에 배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죠. 그런 게 미덕이라면 미덕인 거죠. 굳이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몸으로 알게 되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미덕. 그래서 아픈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알 수 있어서 나쁜 것만 아니다. 183쪽 이제 하편입니다. 해수욕을 마치고 걸어서 온천에 갔다. 저녁이면 반복되는 일과가 있었다. 류가 우울의 몸을 주무르는 일이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날마다 그래온 것 같았다. 저녁이면 쉽게 굳어지고 아파지는 우울의 목과 어깨를 류가 큰 손으로 힘껏 안마했다. 안마는 30분 가까이 이어지곤 했다. 매일 남을 30분 넘게 주무를 수 있다니 신기했다. 둘은 서로에게 돌봄 제공자였다. 안마 저도 해봤지만 30분이 아니라 5분? 3분 하는 것도 힘들던데요. 이게 엄청난 내 에너지를 그 안마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손도 아프지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 기가 빠지는 느낌이라서 안마 오래 못합니다, 원래. 근데 이건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말 이 둘의 관계가 부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안마를 해줄 수 있는 관계. 부럽습니다. 안마를 받는 사람도 부럽고 안마를 해주는 사람도 부럽고. 기둥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20걸음이 넘게 필요한 나무도 있었다. 나로선 나무의 속도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주 느리게 아주 오랫동안 자라는 점이 언제나 신기했다. 일본 여행에서는 2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 하나는 나스메 소세키의 산시로였다. 산시로를 반까지 읽으면서 이 소설이 느리게 흘러가는 소설임을, 주인공이 한 권에 걸쳐서 아주 조금 변하는 소설임을 알아챘다. 한 사람이 조금 변하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장면이 필요하다. 여기도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죠. 산시로라는 소설, 2권짜리 소설, 느리게 흘러가는 소설이다. 주인공이 아주 조금씩 변하는 소설이다. 이 미세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이게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를 감각하고 이런 변화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 부럽습니다. 버스로 2시간을 달려 오사카 시내에 오니 별 수 없이 민첩해졌다. 시내의 풍경은 을지로나 충무로나 명동 같았다. 아무튼 종로구적이었다. 와카야마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은 채로 천천히 걷다가 졸다가 했는데, 오사카 시내에서는 걸음도 시선도 두뇌 회전도 빨라졌다. 통역은 여전히 류가 도맡아 했지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체인점과 쇼핑몰이 눈앞에 즐비했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겨를이 없었다. 이게 도시의 단점이죠. 뭐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막 빡빡빡빡빡 돌아가죠. 눈도 돌아가고 온갖 맛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생각이 천천히 간다는 거. 그게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문명의 비극이죠. 숙소에서는 두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류가 컵라면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합류하는 식이었다. 류가 발끈했다. 너는 왜 자꾸 컵라면을 네가 안 사 먹고 내가 먹을 때 뺏어 먹어? 우에 씩씩댔다. 편의점에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단 말이야. 네가 먹고 있을 때만 먹고 싶어져. 류가 따졌다. 왜 네가 직접 사 먹지는 않는 거야? 우리 반박했다. 뺏어 먹을 때만 맛있으니까. 둘은 작은 컵라면을 번갈아가며 한 입씩 먹었다. 류가 재촉했다. 빨리 먹어. 우리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왜? 류가 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너만 배고파? 나도 배고파. 사랑 싸움인 거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일본에 가서 이렇게, 부럽습니다. 난 언제쯤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야. 이 이스라 수필집을 보면, 이런 여자분, 그러니까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빨리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샘솟아요. 뭐랄까, 다정한 이 연인 관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솟아난다는 거. 그날 저녁엔 내가 밥을 사기로 했다. 우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회전 초밥집에 갔다. 내가 5접시를 먹고 우리 6접시를 먹는 동안 류는 무려 15접시의 초밥을 먹은 것이었다. 그가 먹어치운 초밥만 계산해도 5,000엔이었다. 하나로 5만원인 것을 알게 된 나는 속으로 엎드렸다. 시발. 카운터에서 내가 세 사람의 몫에 저녁값을 8,000엔 넘게 지불하는 동안 류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지한 개처럼 초밥집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는 자꾸 셀프로 자기 머리를 따콩따콩하며 때렸다. 마치 자율배식이 안 되는 개 같았다. 류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애교를 부렸다. 순식간에 8,000엔을 쓴 나는 류를 조금 미워하고 많이 귀여워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이런 묘사 재밌죠? 재밌습니다. 조금 미워하고 많이 귀여워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자, 그러다 둘은 어떤 일로 조금 싸우기 시작했다. 며칠 전 지나간 일에 대해 서운했다는 얘기를 우리 꺼냈고 류는 잠자코 들었다. 잠자코 듣다가 류가 말했다. 우라, 이젠 그러지 않을게. 다음에 꼭 잘할게. 좁은 방에서 둘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었다.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두 사람이었다. 옆에서 짐을 싸던 나는 가슴이 아파졌다. 저렇게 단순하고 묵직하고 확실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사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나날이 기억나 버려서다. 말뿐이라도 말이다. 가끔은 그 애 앞에서 오랫동안 섀도우 복싱을 하다가 관둔 느낌이었다. 이제는 끝나버렸으니 어쩔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슬 작가님 울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맥락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울어.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맥락을 모르니까요. 자기 맥락이 다 있겠죠. 저도 그런 장면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울어. 자기 맥락에 빠져서. 참 이런 걸 알아준다는 거. 울어도 돼, 스리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 류와 울. 두 사람은 컵라면 가지고 매일 싸웠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축복인 순간이 잦은 것 같았다. 둘의 연애는 서로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들이 무수해 보였다.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들이 무수해 보였대요. 나는 이런 사람을 언제 만나나. 나 진짜 갑자기 화나네. 자, 넘어가죠. 191쪽. 38번 밤 산책. 이제 이스라 작가님하고 하마라는 그 연인이 같이 길을 걸어요.
연인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설을 말하던 어른들이 있었어.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문제는 덕수궁 돌담길이 아니잖아. 거의 모든 연인은 원래 헤어지기 마련이잖아. 점점 덜 모르고 싶어서 이야기를 쌓아가며 길을 걸었다. 그앤 한 손으로는 내 친구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가리켰어. 바닥엔 아스팔트 사이로 삐져나온 작은 풀이 있더라. 그 풀이 자기 거랬어. 우릴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정해놓은 또 다른 풀들을 계속 보여줬어. 태권도 형아네 집이 어딘지도 알려줬어. 이건인지 하마가 5살짜리 아이를 만나서 5살짜리 아이가 했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마는 걔한테 물었댔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걔는 이렇게 한댔다. 나는 TV 보는 사람이야. 한 번은 그 애가 엄마 얼굴을 그리는 모습을 하마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댔다. 아이는 종이 위에 엄마의 눈, 코, 입과 앞머리를 그려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길이 살짝 멈칫했다. 엄마 오늘 머리 묶었는데 묶은 머리는 어떻게 그리지? 생각하는 것 같았댔다. 뒤로 질끈 묶은 머리가 정면에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로 확 뒤집었다. 그리고 뒷면에 엄마의 묶은 머리를 슥슥 그려 넣었다. 그림은 순식간에 양면이 되고 입체가 되었다. 아이를 가지고 싶냐고 내가 물으면 하마는 그 애가 겪을 아픔들 상상돼서 너무 겁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들 말고 그 애가 겪을 황홀도 있을 거잖아. 내가 말하자 하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겠지. 예상할 수 있는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생이 살만한 거라고 믿게 될 때 아이를 낳기로 결정할 것 같다고 나는 말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생이 살만한 거라고 믿게 될 때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깊은 통찰이죠. 자, 나는 하마의 커다란 몸통을 꽉 껴안으며 괜히 크게 불러봤다. 야! 걔도 크게 대답했다. 왜? 내가 말했다. 시간이 무참히 흘러가고 있잖아. 하마가 말했다. 그러게 정말 무참하네. 꽉 껴안은 하마의 몸통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났다. 단단하고 넓은 하마의 가슴팍에 내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무참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하마가 못 알아듣고 물었다. 뭐라고? 다시 말하기엔 느끼해서 그냥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하마가 나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다. 아름다워. 그러자 나는 울고 싶었다. 그날 나는 하마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걔를 꼭 껴안고 자지 않아도 괜찮은 날은 흔치 않다. 자, 앤 카슨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인용문. 왜 그를 사랑했느냐고?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그건 비밀이라 할 것도 없다. 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가 가까이 온다면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확신을 준다. 알다시피 아름다움은 섹스를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움은 섹스를 섹스이게 한다. 만약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쉿 넘어가자. 이런 문장. 아름답지. 아름답기 때문에 섹스를 하는 거지. 아름다움은 섹스를 섹스이게 한다. 정말 공감되는. 그러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기 때문에 섹스를 하는 거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공감이 되는 아름다운 문장이었어요. 자, 196쪽 39번 어떤 드라이브. 내 아빠 웅이와 내 애인 하마는 고작 3번쯤 마주친 사이였다. 굳이 빨리 친해질 필요는 없어서 나는 둘을 그냥 어색하게 두었다. 야, 이 문장도 뭐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깊은 생각이 묻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좀 두 사람이 친해지게 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굳이 빨리 친해질 필요는 없어서 나는 둘을 그냥 어색하게 두었다. 이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이기도 하고요. 자, 걱정되지?
강변북로에 들어설 무렵 미숙한 드라이버 하마가 거듭 내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라고 말해놓고 나는 왜 오늘 죽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있잖아 나는 연재도 해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집에 고양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지? 하마는 알지 하며 조심스레 차를 몰았다. 너무 겁이 많은 초보 운전자라서 오히려 걱정이 안 됐다. 수영을 좀 하는 사람보다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사고가 덜 나는 원리와 비슷해 보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보 운전자라서 더 안심이 됐다. 그리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런 말들 자체가 왜 오늘 죽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있잖아 나는 연재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필이란 장르가 참 매력적인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각색이 들어가죠. 자기의 장점, 자기의 사랑스러운 면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하긴 뭐 자기의 짜증나는 면 보면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할까요? 어떤 수필 작가가?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환타지일 수도 있는데 일방적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좋다. 훈훈하기 때문에. 근데 하마의 할아버지 집에 찾아간 거예요. 하마 할아버지 이름을 하마라버지. 자, 이스라 작가님은 언어 센스가 되게 좋으세요. 요즘 젊은이답다. 그래서 하마 할아버지께서는 누추한 집이라고 제가 만약에 썼다면 하마 할아버지라고 썼을 거예요. 좀 재미는 없죠 이렇게 쓰면. 근데 이렇게 쓰니까 재미가 있죠. 하마 할아버지께서는 누추한 집이라고 그치만 노인이랑 누추한 집은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님 제 이름은 이스라예요. 하마를 좋아해서 만나고 있어요. 이런 소개도 참 좋죠. 하마를 좋아해서 만나고 있어요. 하마를 사귄다 이런 말보다 더 좋아 보여요. 좋아해서 만나고 있대요. 그렇구나. 반가워요 이슬양. 와줘서 고마워. 이슬양. 이슬 안돼 슬아양 그래야 되는데 이슬양 이렇게. 이슬양은 혼자 사나? 네 독립해서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라고 대답해 놓고 금방 멋쩍어졌다. 나의 오래라는 시간이 그의 앞에서는 너무 미약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90살이니까. 우린 다 혼자 사는구나 라고 하마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 하마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꽂히죠. 가슴에 꽂힙니다. 가볍지가 않죠. 하마가 말했다. 맑은 날 와서 산책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비가 와서 아쉬워요. 하마할아버지가 말했다. 맑은 날엔 그나마 괜찮은데 비가 오면 기분이 적적하고 그래. 이런 날에 오니 나는 더욱 좋아. 앨범을 들고 하마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 작가님이 앨범을 직접 사진을 인쇄해서 붙여가지고 드린 거예요. 고맙다. 감동적이구나. 그의 언어는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했다. 내가 90살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깔끔 명료하게 말하는 거 중요하죠. 뭐 중원부원 할 때도 많고 뭔가 길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데 깔끔 명료하게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앨범을 다 보신 하마할아버지는 중간에 어떤 페이지를 다시 펼쳐서 텔레비전 앞에 놓아두셨다. 나랑 하마가 같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얘기를 하셨다. 월드컵 되면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기도를 했던지 하고 회상하셨다. 둘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처지가 좀 그래 하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그리우시겠네요. 많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조금 달라. 뭐가? 할머니 얘기를 하시잖아. 원래는 잘 안 하시거든. 너를 봐서 그런가 봐. 1929년에 태어나 살아가는 2018년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 사이 하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요. 여기에 몇 번이나 더 이렇게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었다. 걔가 울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안도를 느꼈다.
그가 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울음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자가 무능한 것 같았다. 울 수 있는 능력을 잃지만 않아도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멍청해지지는 않을지도 몰랐다. 물론 고작 그 이유가 다일 리는 없다. 아무튼 우는 하마 앞에서 나는 갈수록 덜 놀라고 더 빨리 안아주게 된다. 나보다 2살이 많은 몸이 두껍고 등이 넓은 애, 내 앞에서 자주 긴장을 풀어주는 애. 하마란 친구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도를 느꼈다. 맞아요. 울음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자가 무능하다. 울 수 있는 능력을 잃지만 않아도 참 내 앞에서 자주 긴장을 풀어주는 애. 정말 와닿는 문장이죠. 성숙하다는 거죠. 프랑스에 살 때는 2년이나 안 찾아뵀는데도 할아버지 생각 잘 나지도 않았어. 최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야 많이 생각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직접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죄책감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잘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편해질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생각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편해질 수 있는 마음. 그쵸?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을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 우리 일상에 남이 앉을 자리라는 것은 얼마큼인가? 만나서 마주 앉아 이야기해도 진짜로는 안 만나지는 만남도 많은 것 같았다. 누구의 마음에나 용량의 제한이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관계 말고도 애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하마가 힘을 내어 굳이 만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정말 공감되는 문장입니다. 타인을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 일상에 남이 앉을 자리라는 건 얼마큼인가? 만나서 마주 앉아 이야기해도 진짜로는 안 만나지는 만남도 많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진짜 만나고 있나? 진짜 만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뭔가 말하고 있고 그 사람도 뭔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건가? 서로의 영혼에, 서로의 중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만나고 있나? 진짜 말하는 거 맞나? 자, 204쪽 40번 미래로 보내는 돈 상. 친척을 만나기 전이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건 왜일까? 혈연과 결혼 등으로 건너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다. 잘 모르죠. 친척은 남이죠 뭐. 자, 외숙모와 큰 이모를 만나는데 외숙모와 큰 이모는 이스라 작가님한테 보험을 권유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외숙모를 이제 묘사하는 글이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이톤으로 따발총처럼 빠르게 말하는 분이었다. 어머 설아야 반갑다. 아니 여기 근처로 뺑뺑 돌았지 뭐니 간판이 너무 작아서 말이야. 아까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냥 지나쳐버렸다니까. 저기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온 거야. 앉자마자 앉자 우리 뭐 시킬까? 여기 맛집이니? 뭐가 좀 맛있는지 추천 좀 해줘. 홍대 근처에 맛집 많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다 붙였었어요. 문장. 띄어쓰기 하나도 없고 문장을 다 붙였었습니다. 이만큼 따발총으로 빠르게 말하는 분인 거죠. 나야 괜찮지 뭐 일하고 그러느라 바쁘지.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하지 않겠니? 너 자금도 모아놔야 하고 당장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었어야 해. 건강하니? 너 옛날에 비해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러면서. 질문으로 끝나기 전에는 끼어들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도 있죠. 말을 좋아하고 말이 많고 끼어들기 좀 애매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외숙모 다른 외숙모가 또 얘기를 하죠. 슬아는 참 자유롭구나. 천천히 말하는. 하나도 안 그래요 라고 말하면 나는 웃었다. 자유라니. 나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성욕으로부터, 임신의 가능성으로부터, 연애의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경솔한 섹스를 해버리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그 밖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안 자유로워서 받은 시술이었다.
그러니까 그 루프 시술이라는 거 받았대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루프 시술은 어 질인가 자궁 쪽에 어떤 걸 장치를 넣어서 임신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런 걸 남자니까 해볼 일도 없고 관심도 없었죠. '이런 식으로 임신을 안 할 수 있구나.' 어떤 정보를 깨달았던.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삶의 단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제 미래로 보내는 돈 하로 넘어가서 내 마음을 더듬어 보았다. 보험도 연금도 관심 없었다. 그건 내가 돈을 모아온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그녀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심을 말할 만큼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납부 금액이었다. 외숙모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납부하기를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30만 원 너무 크죠? 외숙모 정기적 지출이 너무 두려워요. 아무튼지간에 슬아야 미래를 준비해야 해. 예를 들어 너희 엄마 아빠가 교육보험을 들어놨으면 슬아야 네가 이렇게 학자금 갚느라도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 그러자 작가님은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매 순간이 복희와 웅이의 최선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최선이 아니었다면 더욱 다행이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가. 게다가 교육보험이란 말이 이상스럽게 들리기도 했다. 노후 준비라는 말도 이상스럽게 들렸지만 이 자리를 서둘러 무사히 마치고 싶어서 계약서를 확인했다. 계약서의 항목을 보면 보험이란 게 불안에 관한 커다란 산업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 관해 예측 가능한 재화를 설계하는 정말이지 이상한 구조였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나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이 일로 외숙모와 이모를 조금은 원망하게 될까봐. 10만 원의 저금을 할 수 있는 요즘이라면 괜찮지만 10만 원조차 너무 아쉬운 달이 곧 올 수도 있다. 매달 다가오는 지출의 순간마다 두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너무도 긴 약속이었다. 사랑하는 애인이랑도 이렇게 먼 미래를 약속한 적은 아직 없었다. 약속의 길이가 나를 주저하게 했다. 그저 10년 뒤 미스리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사인을 했다. 정말 마음이 착하세요. 저라면 절대 안 했습니다. 친척이라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생각하고 안 했을 텐데 정말 마음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이수라 작가님은. 계약서에 적힌 내 나이는 아직 만으로 25세였다. 연금을 환급받기로 한 65세까지는 40년이나 남아있는데 그 미래란 도대체 무엇일지 감도 안 잡혔다. 너무 헛되게 느껴져서 물었다. 그런데 제가 65세에도 살아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은 외숙모가 운전대를 잡고 크게 웃었다. 자꾸자꾸 미래를 말하던 두 사람 뒤에서 나는 자꾸자꾸 과거만 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자, 저는 보험을 원래부터 안 좋아해요. 언젠가 일어날지 모를 사고,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보험이 조장하는 것은 불안이죠, 불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어쨌든 뭐든 돈을 부어야 된다는. 네가 미래에 돈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미래에 아플지도 모르잖아. 이런 꼬드김 자체가 좀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보험 자체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보험은 개인이 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겠죠. 그게 복지사회 아닙니까? 독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복지가 안 돼 있으니 각계전투하는 거죠. 각자가 각자 개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버겁고 무겁습니까?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안 챙겨주니 국민들이 다 따라 놀죠. 자, 42번 물속의 당신 217쪽. 사진 속에서 우리는 동해안에 있다. 나는 6살쯤이고 동생은 5살쯤이다. 웅이는 우리를 점점 깊은 물로 데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해 보인다.
튜브 매트리스 위에 있으니까. 물을 익숙하게 느끼도록 도와준 뒤 옹이는 우리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쳤다. 몸짓을 가르치기 전에 일러주었던 것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너무 쉽게 죽을 수 있어. 물에서는 특히 그래. 수영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물에서 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익사사고 사례에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보다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댔다. 옹이는 라이프가드 취득자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쳐본 수영 강사였다. 그리고 훗날에는 산업 잠수사가 된다. 물에서나 물 바깥에서나 조심성이 아주 많은 그에게서 수영을 배우며 자랐다. 항상 자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분야든 간에. 물에서는 너무나 쉽게 죽을 수 있어.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보다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사고 확률이 높다. 아빠는 구경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숨을 참고 수영할 수 있었다. 그가 헤엄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완벽한 모양의 파동이 일정하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는 몸짓이었다. 그는 6년간 산업 잠수사로 일했다. 산업 잠수사들은 물속에서 담배 피우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지상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하는 온갖 노동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속에서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산업 잠수사 혹은 커머셜 다이버라고 부른다. 그들은 해안가 수면 아래로 잠수해 교각과 부두와 항구 등의 커다란 건축물을 세운다. 우리가 아는 물속 구조물들의 모든 뿌리와 기둥은 그들의 작업 결과이다. 바다에 가라앉은 온갖 쓰레기들을 치우기도 한다. 대단한 분이죠.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이 아버지 얘기하실 때마다 수영 잘하는 얘기, 스케이트 타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겠죠. 나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영을 배워놔야 되나.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애들한테 수영을 가르쳐주면 좋겠지. 그런 장면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사실 부모가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언가 같이 좀 운동을 같이 하는 거. 정말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같이 수영을 한다든지, 같이 뭐 등산을 간다든지. 저도 아직도 이제 아버지랑 등산 갔던 과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잠수사들은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챙긴 뒤 작업선의 컴프레셔와 연결된 호스를 착용하고 입수한다. 공기통에 제한된 공기로는 오랫동안 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부터 공기를 주입받는 호스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물속에서 일한다. 그 시간은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워. 물속은 춥고 깜깜하다. 그리고 온갖 악취가 난다. 서해이기 때문이다. 동해와 달리 뻘이어서 바닷물이 아주 탁하고 시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물에 들어간 잠수사가 자기 손을 코앞에 바짝 갖다 대야만 겨우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시야가 안 좋다. 그런 곳에서 망치질, 삽질, 칼질, 톱질, 용접 등을 하는 게 옹이의 일이다. 돌을 옮기거나 흙을 쌓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는 일도 한다. 아무도 없는 춥고 어두운 곳에서 기계적으로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진다. 그럴 때 옹이는 자꾸 생각을 해야만 한댔다. 만약 공기가 끊긴다든지 뭔가 급박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물속을 벗어나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인지, 비상탈출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야만 위급할 때 생존할 수 있다.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수사들이 종종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 왜라고 내가 묻자 옹이는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어떤 종류든 간에 공포야. 겁에 질리는 거야. 사실은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 상황도 아닌데 그냥 어둡고 춥고 혼자인 바닷속이 너무 두려운 거야. 정신이 나가면 사람은 호흡이 빨라지게 돼. 숨을 계속 쉬고 있는데도 숨이 빨라져. 사람은 숨을 쉬면서도 질식할 수 있어. 과호흡으로 죽을 수가 있어. 이런 건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숨을 쉬면서도 질식할 수 있다. 과호흡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43번 작업하는 당신 상.
웅이가 넥타이 맨 모습을 나는 본 기억이 없다. 넥타이를 매야 하는 일에 종사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웅이의 작업복은 무엇인가? 그가 노동했던 현장의 종류만큼 다양할 것이다. 산업 잠수사였던 시절 그는 잠수복을 입고 일했다. 잠수복이 보통 3가지 재질이래요. 네오플랜 재질 잠수복, 스펀지 고무로 된 까만 잠수복, 드라이슈트. 드라이슈트는 지퍼만 30만원이고 슈트 값은 저렴한 게 150만원이래요. 레저용이 그렇고 산업용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슬아 작가님 아버지 웅이는 일하셨던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가 일했던 이야기를 수필로 써서 사람들한테 메일링으로 발송했던 거죠. 참 좋다. 이 자체로 좋다. 아버지의 삶을 기록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미시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 직업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시고. 근데 그분들의 직업을 누군가는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역사에 남을 테니까요. 기록하지 않는 건 다 잊혀집니다. 누군가는 알려야 되고 누군가는 증언해야겠죠. 반드시. 이슬아 작가님은 어떤 산업 잠수사, 이건 단지 웅이라는 그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산업 잠수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편적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보편적 이야기죠. 자, 작업하는 당신 하. 어째서 산업 잠수 일을 하게 된 거야?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웅이는 대답한다. 국내 산업 잠수사의 인구는 1000명이 안 된다. 수영과 잠수에 능숙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다. 산업 잠수사 중에는 신체의 극한을 경험해본 자들이 많다. 해병대나 UDT나 SSU 출신들. 반면 웅이는 그냥 육군 출신이었고 잠수사가 될 생각은 없었다. 몇 년 전 잠시 일자리를 잃은 그는 텐더로서 잠수사들의 보조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물속에서 웅이는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끊임없이 진흙을 파내거나 콘크리트를 계속 옮겼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곤 했다. 추위와 압력과 어둠 때문에 멍해지기는 더욱 쉬웠다. 주변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시야가 안 보이니까. 어떤 잠수사는 물속에서 멍하게 용접하다가 자신의 호수를 잘라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댔다. 그러니 계속 생각이라는 걸 해야만 한다고, 사고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웅이는 말했다. 다시 물 위로 올라갈 때는 무슨 생각했어? 내가 묻자 웅이가 대답했다.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그렇지만 마음처럼 빨리 올라가면 안 돼. 참으면서 올라가야 해. 안 그러면 잠수병을 앓게 된다. 잠수사들 사이에서는 그 증상을 벤즈 먹었다 라고 한다. 잠수병은 압력과 관련된 병이다. 압축된 공기를 오랫동안 들이마시면 질소가 체내에 축적된다. 천천히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이유는 감압을 통해 그 질소를 몸에서 빼내야 되기 때문이다. 느린 감압 없이 급하게 상승하면 폐포가 터져서 폐가 손상된다. 또한 체내에 갇힌 질소가 빠지지 않고 관절로 옮겨가서 뼈를 썩힌다. 그걸 골괴사라고 한댔다. 작업이 무사히 끝나면 웅이는 자신이 머물렀던 수심을 확인한 뒤 정해진 속도로 올라와야 했다. 그 속도란 1초에 15cm씩이었다. 몇십 미터를 그렇게 천천히 올라와야만 한다. 참, 정말 실감나는 묘사였어요. 자, 그리고 아직도 좀 쪽수가 많이 남았는데 오늘 한 100쪽 정도 해야 되거든요. 좀 빨리 가봐야겠네요. 45번 겁 많은 우리들. 복귀는 갑자기 나타난 웅이를 보고 너무나 놀라버렸다. 아직 영광에서 돌아올 때가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의아했다. 고동색으로 그을려진 웅이의 전신을 보며 복희는 물가에 머문 시간의 길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몹시 소진되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 모습은 복희를 겁나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웅이는 복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다. 웅이가 익사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몇 번이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었는지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웅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었다. 총 5개의 거대한 시설이 있고 한 시설을 청소하는 데에만 한 달이 걸렸다. 청소 중에는 원자로가 가동을 멈췄다. 물속에 있는 커다란 펌프가 거센 힘으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입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뻘 먼지들도 딸려왔다. 펌프 앞에는 필터가 여러 단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옹이가 잠수해서 하는 일이 그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옹이의 잠수 도중 작업선의 공기 컴프레서가 툭 하고 빠져버렸다. 여느 때처럼 탁하고 깊은 물속에서 일하던 옹이에게 공기가 중단되었다. 헉 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물속에서 호흡이 갑자기 끊겼을 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0초 내외였다. 그러나 옹이가 있던 곳은 수심 30-40m의 깊은 물이었다. 숨을 못 쉰다는 걸 감지한 순간부터 그는 욱욱 하고 발버둥 치며 납배틀을 벗었다. 호수도 되는 대로 마구 제거했다. 1초라도 빨리 물 위로 올라가야 했는데 오리발이 없어서 올라가는 추진력이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가 위이고 아래인지 몰랐다. 수면으로 헤엄치고 있는 건지 수중으로 헤엄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물속이 너무도 아득하여서 뭔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손이 얼어서 잘 붙잡히지도 않았다. 굵은 호수를 잡고 그저 안간힘을 쓰며 어디론가 올라갈 뿐이었다. 흙탕물이 옹이 콧속으로 입속으로 마구 들어왔다. 그걸 꿀떡꿀떡 먹어가며 수면을 향해 발버둥 쳤다. 옹이가 덜 민첩했다면 몇 초가 더 늦어졌을 것이다. 그 몇 초 때문에 그는 익사하거나 질식사했을 것이다. 살아나온 옹이가 기진맥진한 채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시체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할 뿐이었다. 텐더와 다른 잠수사들이 탈진한 옹이의 온몸을 건져 올렸다. 옹이가 잠수 일을 그만두고 1년 사이에 정확히 그가 일하던 자리에서 2명의 잠수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잠수사가 있다. 깊은 물속에서 너무 많은 이들을 너무 늦게 안아버려서 더 살아갈 힘을 낼 수 없었던 고 김관홍 잠수사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는 가라앉은 세월호에 들어갈 때 딱 2가지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옳은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에 관한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옹이를 생각했다. 2014년 4월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많이 울었다. 옹이도 마찬가지였다. 회색 바다 한가운데 침몰한 배를 비추는 화면 앞에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펑펑 울던 그를 기억한다. 물속에 공포를 하는 그에게 세월호는 더 구체적으로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때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슬픔이 이 나라에는 있다. 끝나지 않은 질문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옹이에게도 제안이 왔었다. 민간 잠수사로 와서 시신 수습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잠수사들은 그렇게 아름아름 서로에게 일을 연결했다. 옹이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그만두고 1년 뒤였다. 옹이는 가지 못했다. 겁이 나서 죽기 싫어서. 나는 그 선택이 옹이의 가슴에 어떻게 남아있을지 궁금했다. 옳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겁이 나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옹이는 혹시 부끄러워할까?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이 질문이 옹이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므로, 그리고 실은 내가 안도하고 있으므로, 그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월호를 둘러싸는 잠수 환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위험했는지 기사와 책과 인터뷰를 통해 읽어왔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내게 말했다. 망설이는 자들의 용기도 있는 것이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조심하고 아끼는 사람이 살아남아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옹이가 깊은 물속에서 온갖 일을 다하고도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도한다. 주먹을 하나씩 얹어가며 천천히 올라오는 날도 있었고 흙탕물을 먹어가며 발버둥 치고 올라오는 날도 있었다. 얼마나 쉽게 숨이 끊어질 수 있는지 그는 몸으로 안다. 우리는 이렇게나 나약하고 가까이 다가온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건강과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희귀한 상태인지, 지속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신과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옹이를 보고 듣고 있다. 강하고 나약한 당신, 지키고 싶은 게 많은 당신,
그래서 겁이 많아진 당신, 조심하며 살아가는 당신, 그런 당신에 대해 적는다. 이 글을 살아있는 당신들이 보고 있다. 오늘 밤은 그저 그 사실에 안도한다.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간다. 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글이었고요. 235쪽 46번 양의 간극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몇 번까지 글이 있냐면 49번, 50번? 50번까지인가요? 50번까지 글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시간으로는 1시간이 됐어요. 이제 뭐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양의 간극이란 글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글 전체에다 별표를 쳤는데 제목에다가 어떤 글이냐면 이스라 작가님의 친구 양이에요. 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사귀고 싶을, 누구나 그렇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양이라는 애에 관해 조금 말해보고 싶다. 그녀는 나의 절친 중 한 명이고 성이 양씨다. 느낀 만큼 말을 못해서 손해보는 자와 느낀 것보다 더 말해서 손해보는 자로 인간을 분류한다면 양은 후자에 가깝다. 커다란 눈, 코, 입을 시원시원하게 놀리며 별말을 다 해댄다. 나의 요즘 애인 하마의 머릿속에도 양의 첫인상은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가 하마에게 쉴 새 없이 말을 던졌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남자시네요. 라는 말로 시작해서 양말이 짝짝이시네요. 라든지 듬직하고 멋스러우시네요. 와 같은 마음에도 없는 창피한 소리를 일부러 해댔다. 너스레로 그녀를 이길 자는 없었다. 친구의 애인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농담이었으며 실제로 하마는 곤란해졌다. 낯을 가리는 데다가 딱히 대답할 말도 없었는지 그는 계속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는 그에게 양의 폭격은 계속되었다. 하마 씨는 정말 가만히 있으시네요. 대답도 없으시고 미동도 없으시네요. 움직이는 건 귀걸이 뿐이네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마의 귀로 향했다. 정말 귀걸이만이 귓볼에 매달려 달랑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빵 터졌고 하마는 부끄러워 있다. 옆에 있던 친구 도희가 그만하라며 양을 나무랐다. 나도 주접 떨지 말라며 양을 나무랐다. 도희는 진짜로 나무랐지만 나는 가짜로 나무란 것이었다. 그 녀석이 환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양을 말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몹시 신나하는 게 내 포지션이었다. 경솔하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양에게나 나에게나 있었다. 다만 양이 늘 먼저 아무 말이나 내뱉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나무라는 척하며 계속 관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의 장난기가 나를 향할 땐 아주 피곤하다. 그녀는 주로 인터넷 세상에서의 내 유명세에 관해 마음껏 놀리곤 했다. 같이 길을 걷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내 팔뚝을 살짝 잡으며 저기요, 혹시 이스라 작가님 아니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얼빠예요. 라고 말한다든지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를 10배나 부풀려 10만 명이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한술 더 뜨는 것도 모자라 3술 정도 더 떴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슬아야, 너는 인스타 스타니까 홍대 한복판에 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외쳐라. 일간이라고. 그럼 사람들은 이스라라고 환호할 거야. 일간 이스라, 일간 이스라, 허. 그러고선 이제 슬아가 건물 한 채 사는 건 일도 아니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양이 주는 무안을 받으며 그녀의 냉소를 실감하기도 했다. 심하게 칭찬할 경우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조금씩 우스워지는 법이다. 양은 쌍방이 깡그리 우스워지면서 끝나는 대화를 즐겼다. 그런 식으로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애였다. 난데없이 훅 들어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크게 웃어버리는 걔가 나는 조금 싫고 너무 좋았다. 걔가 온갖 것들을 다 과장하며 재담을 늘어놓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얘기를 그녀의 입으로 듣고 싶다고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진심은 아니다. 그저 너무 웃겨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다. 자신이 과장꾼이라는 걸 계속 티내는 자의 과장은 오히려 진실을 보여준다. 대놓고 휘청휘청 이리저리 신나게 왜곡하는 입담 뒤에 어쩐지 사실이 가지런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녀는 또한 성대모사의 귀재였다. 정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남의 얘기를 전할 때 꼭 그 사람 성대모사를 꿋꿋하게 매번 시전한다는 점에서
인정해줄 만하다. 사실 그녀의 성대모사는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두 가지 톤뿐이다. 재밌죠? 이런 친구가 꼭 주변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말 많은 친구, 재밌는 친구.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친구 참 말 잘하네, 말 재밌네, 이런 친구 있죠, 누구나. 내 생각에 양을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양을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달변가인 양의 과장된 농담은 언제나 자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자기 자신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 특유의 막 나가는 화법이었다. 그녀가 가장 잘 과장하는 것은 자신의 변변찮음이었다. 자신의 재능 없음, 자신의 생각 없음, 자신의 경솔함, 자신의 돈 없음, 자신의 아빠 없음, 자신의 이빨 없음, 자신의 새끼 없음, 자신의 직장 없음, 자신의 미래 없음을 한껏 휘어하였다. 그렇게나 사람을 많이 웃기는 그녀가 실은 얼마나 시니컬한지 알게 될 때마다 나는 놀랐다. 그녀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점수를 잘 주지 않았다. 혹시 남에게 점수를 짜게 해주는 자들이 개그도 잘 하는 것인지 나는 궁금했다. 쉽게 점수를 주는 자들은 우스운 포인트를 잘 발견하지 못하니 말이다. 그녀를 포함한 몇 친구들과 함께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다. 5명의 여자애들이 정기적으로 목동에 모여 각자 쓴 글을 낭독하고 헤어지는 모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양이 말도 많고 재밌는 아이인데 시니컬하다. 이건 중요한 발견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되게 유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시니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조를 기반으로 달변가인 양의 과장된 농담은 언제나 자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시니컬한, 얼마나 시니컬한지 이거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왜 시니컬할까요? 연애 없이도 풍요롭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양과 달리 나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반해 있고 그 누군가랑 노느라 인생 대부분을 쓴다. 글쓰기 모임이 끝나고 이제 뭐하냐고 친구가 물어보면 언제나 하마한데 간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런 내게 양은 늘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있으라 걱정이지 너는 너무 잘 살잖아. 양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헛소리를 했어. 너를 걱정하는 건 항상 영광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널 걱정할 힘은 남겨둘게. 잘 자. 그러니까 나는 양과 친구가 되고서 어떤 간극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진심과 입담 사이의 간극, 과장과 축소 사이의 간극, 왜곡과 참투로 사이의 간극, 경솔과 신중 사이의 간극, 무심과 다정 사이의 간극. 그 사이를 예측 불가하게 넘나드는 양이 어느 순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한 문장을 완성할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듣는 게 종종 황홀해서 걔를 나무라면서도 만난다. 걔가 얼마나 가짜로 경솔한지 알아서 더욱 마음껏 나무란다. 참 좋은 친구이죠?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요번 주는 요 정도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뭐 뒤에도 뭐 좀 몇 개의 글이 더 있지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9번과 50번은 이스라 작가님이 병원에 입원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글을 썼다. 대단하시죠? 정말 아프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프셨죠? 밤새 통증이 있었고 응급실에 갔고 많이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2018년 5월 분량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2018년 6월 분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